구두는 풀오버 스웨터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엄지손가락은 팔꿈치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속옷은 외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며 발목은 어깨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안녕하세요. 언니네 헌책방의 언니입니다. 구두와 엄지손가락, 속옷과 발목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특정한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요? 오늘은 연애라는 조금은 생소하고 생뚱맞기까지 한 주제로 한 권의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바로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원제는 영국에선 Essays in Lov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는 On Love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습니다. 한국엔 1995년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한뜻 출판사에서 간행한 적이 있었는데 정영목 번역가에 의해서 10년 후에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란 제목으로 2002년 도서출판 청미래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건 2004년이고요. 그 당시 제가 쓴 이 책의 앞면에 적어놓은 이 소설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이없게도 너무나 경쾌하나 너무나 우울하다. 나는 마치 브리팝 남자 주인공 같은 인상의 저자를 통해 내 바늘을 찾았다. 그리고 당신들의 것도. 그것만으로도 좋기 감사하다. 읽어보니 조금은 민망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저의 바늘, 그러니까 저의 어딘가를 계속 찔러서 싸우게 만들고 결국 관계의 헤어짐으로까지 가게 한 그 바늘을 찾았나 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죠. 사실 저는 이 책을 가장 아끼는 책 중 하나로 손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이 책 때문입니다. 그 이후 알랭드 보통의 책들은 웬만하면 거의 구입해서 읽고 있지만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만큼 짜릿하게 몰입하고 완전한 이야기의 세계로 빠져들어 읽게 한 책은 그 이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2004년 신촌의 후미진 골목, 그곳에서 이 책을 읽은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사경회처럼 나는 왜 너를 사랑할까를 안주 삼아서 밤새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책의 발간은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로맨스류의 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타이틀에는 분명 소설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이는 엄밀히 말하면 지어낸 이야기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주제는 사랑 이야기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다양한 철학적인 주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비트겐슈타인, 역사와 종교, 마르크스까지 끌어들여 사랑에 빠지는 인간의 다양한 측면들을 해석하고 분석한 통찰과 매우 독창적인 시선이 무릎을 치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알랭드 보통이 23살에 쓴 책이라고 해요. 책 속의 주인공이 비행기 안에서 클로이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고 결국 헤어짐에 이르는 과정을 총 24장의 주제로 묶어서 에세이 형식으로 쓴 소설입니다. 책을 읽었을 당시에 제 나이를 고려해보자면 2004년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적 사고가 캐캐묵은 교양 과목에 나오는 수업 제목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적이면서 독창적인 시선으로 인간을 해석하고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발견할 때 느끼는 전율 같은 것이지요. 보답받지 못하는 사랑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안전하게 고통스럽다. 자신 외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이 보답을 받는 순간 상처를 받는다는 수동적 태도는 버려야 하며 스스로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책임을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언어가 먼저 존재했기 때문에 사랑을 정의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언어가 명명한 사랑이라고 인지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쓴 23살의 알랭드 보통은 조금은 투박할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독창적인 언어로 사랑이 이끄는 다양한 감정과 상징들에 대해 언어로 표현해내는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진지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유쾌하지만 가볍지 않은 철학적 토커가 정말 재미있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성찰하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요? 보스턴 선데이에서는 저자에 대해 영국에서 고전 교육을 받은 우디 앨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저도 조금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알랭드 보통의 후속작들은 판매 부수를 인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철학적 사유는 더 깊고 풍부해졌지만 그만의 재치와 위트, 독창성이 조금은 감소되는 듯한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최고의 책,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Essays in Love. 오늘은 13장 친밀성과 14장 나의 확신 중에서 좋은 문장이 담긴 몇 챕터들을 읽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3장 친밀성. 나는 클로이의 가방을 히드로 공항에서 처음 보았다. 광택이 있는 녹색 어깨띠가 달린 밝은 분홍색 원통형 가방이었다. 그녀는 내 아파트에서 자고 가게 된 첫날 밤 그 가방을 들고 문간에 들어서며 다시 한번 그 거슬리는 색깔에 대해서 사과했다. 칫솔과 다음날 입을 새 옷을 넣어 오느라고 가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그녀가 잠깐 그런 식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다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아파트에 있는 것이 편해지면 옷과 칫솔을 늘 놓아두고 다닐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절대 그녀는 가방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방을 다시 쌌다. 마치 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귀걸이 하나라도 두고 가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해체의 위험에 빠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가방을 싸더라도 물건을 떨어뜨리고 가는 일은 생기기 마련이었다. 그것은 칫솔이나 구두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조각들이었다. 그것은 언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클로이는 나에게 그녀의 독특한 말투를 남겨두었다. 그녀는 절대라는 말 대신 꼭 2번 다시라는 말을 사용했으며 전화를 끊기 전에는 몸조심해라고 인사를 했다. 반대로 그녀는 나의 완벽해라는 말과 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라는 언어 습관을 익혔다. 이어서 우리 사이의 습관들이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나도 클로이처럼 침실에서는 완전히 불을 끄게 되었고 그녀는 나처럼 신문을 접게 되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할 때에는 소파 주위를 뱅뱅 돌게 되었으며 그녀는 카펫 위에 눕는 것에 맛을 들였다. 상대의 특징들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다시 지어주고 싶은 요구가 생겼다. 사랑은 사랑이 만들어내지 않은 이름을 들고 우리를 찾아온다. 그것은 태어날 때 부모가 준 이름이고 여권과 등록증에 공식적으로 적힌 이름이다. 연인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독특함을 찾아낸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이름으로 그 독특함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클로이는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클로이였지만 나에게는 그냥 티지였다. 나는 한때 그녀를 독일 지식인들의 병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해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나를 벨트슈메르츠, 감상적인 염세 감정이라는 뜻 역주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런 별명들의 중요성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된 특정한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서로의 이름을 다시 짓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있다. 내가 그녀를 티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은행 직원이 그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클로이는 그녀의 시민적 지위에 속해 있고 티지는 정치를 넘어서 좀 더 유동적이고 좀 더 독특한 사랑의 영역에 놓여 있었다. 티지는 과거에 대한 승리이며 사랑이 제공한 재명명과 재탄생의 상징이었다. 연인은 말한다. 나는 주어진 이름을 가진 너를 발견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줌으로써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주는 의미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의미 사이의 차이를 표시하고자 한다. 별명과 관련된 놀이는 언어의 다른 영역들로 퍼져나갔다. 일상 대화는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관련되지만 친밀한 언어는 이 법칙을 빠져나가며 분명하고 계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요구가 면제된다. 친밀한 언어는 비논리와 장난으로 의식의 흐름의 표현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으며 카니발적인 것을 위하여 소크라테스적인 논리를 벌인다. 이것은 의사소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목소리이다. 사랑은 잠정적인 것을 해석하며 말한 것과 말하지 않는 것, 표현될 수 있는 것과 표현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에 놓인 것을 해석한다. 이것은 낙서와 건축적 설계 사이의 차이이다. 낙서를 하는 사람은 연필이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가 없다. 낙서는 연처럼 바람 가는 대로 흘러간다. 그것은 목표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유이다. 우리는 서 있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의식을 관통하며 주절거렸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가적 관념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이었으며 서로 텍스트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저자로서의 위치는 자유롭게 포기해버렸다. 우리는 악센트를 서로 바꿔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악센트를 포기하고 정치가들이나 팝스타들, 북부인이나 남부인의 악센트를 사용하기도 했다. 엄격한 문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끝을 맺을 수도 없는 문장을 시작하고 언어가 모자랄 때에는 상대의 구조를 요청하고 그러면 상대는 느슨한 밧줄을 재어 다음 기둥과 부교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러나 친밀한 시간은 그냥 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 시간은 클로이와 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우리 사랑의 자기 참조적인 내러티브로 전환되었다. 사랑은 서사시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야기와 연결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험담과 관련을 맺는다. 이 모험담은 분명한 시작, 끝, 목표, 역전, 승리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서사시에서는 하루 뒤에 하루가 일상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신 목적론이 등장인물들을 앞으로 밀고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독자들은 하품을 하고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릴 것이다. 폴과 비르지니, 안나와 비론스키, 타잔과 제인은 모두 역경 속에서 투쟁하며 이것이 그들의 유대를 확인해주고 강화해준다. 서사시의 남녀는 정글이나 난파한 배나 산기슭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자연이나 사회에 싸우면서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통해 그들의 사랑의 힘을 증명한다. 몇 달 뒤 우리는 브릭 레인 빵가게에 있었는데 우리 옆에 줄을 서 있던 핀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은 우아한 남자가 클로이에게 말없이 꾸깃꾸깃한 메모지를 건넸다. 종이에는 갈겨 쓴 커다란 글씨로 사랑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다. 클로이는 종이를 펼치고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내용을 읽더니 메모를 준 남자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핀스트라이프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근엄한 표정으로 창밖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클로이도 똑같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은 표정으로 메모지를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 괴상한 사건은 시체 사건처럼 음침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라이트 모티브, 악극에서 되풀이되며 나타나는 중심 악상, 역주가 되어 우리는 뜬금없이 그 사건을 생각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우리는 식당에서 가끔 그때 그 빵가게의 남자와 똑같이 수수께끼 같은 분위기를 풍기며 말없이 메모를 건네곤 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소금 좀 건네줘 같은 말만 쓰여 있을 뿐이었다.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갑자기 깔깔대는 모습을 보고 괴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라이트 모티브의 핵심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 기초가 되는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계속 돌아가 관련을 맺는 것이다. 그러한 자기 관련적 언어가 구경꾼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익숙해지면서 익숙해질수록 함께 이야기하는 언어는 일반적인 언어, 사전에서 정의된 담론의 언어로부터 멀어진다. 익숙함은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다. 두 연인이 함께 짜내려가는 이야기와 관련을 맺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친밀성에 기초한 집안 언어이다. 그것은 공유된 경험의 축적을 암시하는 언어이다. 거기에는 관계의 역사가 담겨 있다. 그 언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과 달라진다. 대부분 클로이와 나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일화들과 관련된 부수적인 연상들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라이프 모티브들은 중요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남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고 어떤 것을 함께 겪어가며 산다는 느낌을 주었으며 함께 끌어낸 의미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라이프 모티브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접착제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라이프 모티브들이 만들어낸 친밀성의 언어는 클로이와 내가 둘이서 하나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14장 나의 확인 7월 중순의 어느 일요일 저녁 우리는 포토벨로 로드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날이어서 종일 하이드파크에서 일광욕을 하며 책을 읽었다. 그러나 5시 무렵부터 나는 우울증에 빠져들었다. 집으로 가서 이불 밑에 숨고 싶었다. 그러나 딱히 피해야 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충동에 저항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일요일 저녁이면 우울했다. 죽음, 끝내지 못한 일, 죄, 상실이 떠올랐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클로이는 신문을 읽었고 나는 창밖의 차량과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클로이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너 또 길 잃은 고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네. 전에는 아무도 내 표정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지만 클로이가 말하는 순간 갑자기 그 말이 그때까지 내가 느끼던 혼란스러운 슬픔에 딱 들어맞는 표현이 되면서 내 우울도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나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스스로 정리할 수 없었던 느낌을 그녀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녀가 기꺼이 내 세계로 들어와 나 대신 그것을 객관화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강렬한 사랑을 느꼈다. 고아에게 고아라고 말해줌으로써 집으로 돌려보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어쩌면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기 전에는 온전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오직 인간만이 연체동물이나 지렁이와는 달리 자신을 규정하고 자의식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느낌에 이를 수 없다. 혼자서는 절대로 성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스탕달의 말이다. 성격의 기원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있다는 의미이다. 나라는 것은 완전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남들이 윤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내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도와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나 자신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 때로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정체성을 소유할 능력을 상실한다.
사랑 안에서 자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신의 눈길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누가 자신을 본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신이나 짝이라면 더욱 좋다. 사람은 자신에게 전 세계와 다름없는 타자의 눈을 통해서 존재의 정통성을 확보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역사를 수도 없이 말해주었는데도 우리가 결혼을 몇 번 했는지, 자식이 몇 명인지, 우리 이름이 브래드인지 빌인지 카트리나인지 캐서린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서 우리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새겨두고 있는 사람의 품에서 우리의 분열증으로부터 달아날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되는 일이 아닐까? 의미론적으로 볼 때 사랑과 관심이 거의 맞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나는 나비를 사랑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나비에 관심이 많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 관심에 의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클로이는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그녀의 행동에는 나의 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의 기분의 많은 부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그녀가 내 취향을 아는 것에, 그녀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에, 그녀가 나의 일상과 습관을 기억하는 것에, 그녀가 나의 공포증을 인정하는 것에 다양한 나의 확인이 무수히 놓여 있다. 클로이는 나에게 우울증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수줍음이 많으며 전화로 이야기하기를 꺼린다는 것을, 하루에 8시간은 자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다는 것을, 식사가 끝난 뒤에 식당에서 문기적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예의를 공격적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예나 아니오로 대답하기보다는 아마라고 대답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나의 이야기의 요소들을 기억함으로써 내 성격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는 성숙 과정에 들어가 있었다. 클로이라는 존재가 제공하는 내 존재에 대한 더 깊은 통찰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구태여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은 성격의 측면들, 다른 사람들은 대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측면들을 지적하는 데에는 연인의 친밀성이 필요하다. 클로이는 내가 나에게 방어적이라거나 비판적이라거나 적대적이라거나 질투를 한다거나 딱할 정도로 아이처럼 군다는 식으로 온갖 부정적인 면들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는 때가 있었다. 나의 일반적인 자기 반성에서는 피해갔을 측면, 다른 사람이라면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했을 측면, 침실의 정직성이 있어야만 밝힐 수 있는 측면에 직면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사랑의 경계에는 두 가지 해체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너무 많은 시선 밑에서 살아감으로 해서 생기는 해체이며 또 하나는 너무 적은 시선을 받으며 살아감으로 해서 생기는 해체이다. 사랑이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되돌려주는 것이라면 고독은 거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상상력은 우리의 얼굴에 베인 상처나 점을 자기 마음대로 꾸며내게 된다. 거울의 폐해가 무엇이든 적어도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을 되돌려준다는 점, 우리의 가엾은 상상력에 대응할 수 있는 분명한 윤곽을 부여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느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클로이는 사막에서 흐려졌다. 다른 사람들의 초점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그녀의 성격의 윤곽이 흐릿해졌다. 그러나 그녀의 상상력이 그녀를 장악하여 그녀를 괴물 같은 존재로 부풀려 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력이 키워내는 편집증과 망상을 채워버렸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거울에 비유할 수 있다. 그 반응은 우리 스스로 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되돌려준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혼자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잘 포착되지 않는 우리의 경계에 대한 느낌을, 우리 자신의 성격에 대한 느낌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결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 없이 답을 찾으려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클로이에게 거울 노릇을 한다는 것이 늘 쉬운 일은 아니었다. 진짜 거울과는 달리 이 비유적인 거울은 절대 수동적일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찾아내는 적극적인 거울이며 탐색하고 배회해야 하는 거울이다. 움직이는 형태의 크기를 포착하려 하고 다른 사람의 성격에 믿을 수 없는 복잡함을 포착하려 한다. 이것은 손거울이다. 그런데 거울을 잡는 손은 계속 흔들린다. 자기 나름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찾고 싶은 이미지가 정말로 존재하는 이미지일까? 정신은 거울에게 묻는다. 너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마음은 거울에게 묻는다. 너는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은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느낌은 달라진다. 우리는 조금씩 남들이 우리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자아는 아메바에 비유할 수 있다. 아메바의 외벽은 탄력이 있어서 환경에 적응한다. 그렇다고 아메바에게 크기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단지 자기 규정적인 형태가 없을 뿐이다. 부조리한 사람은 나에게서 나의 부조리한 측면을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진지한 사람은 나의 진지한 측면을 끌어낼 것이다. 누가 내가 수줍어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아마 결국 수줍어하게 될 것이다. 누가 나를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계속 농담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은 순환적이다. 내가 클로이에게 인격은 아메바 같은 데가 있다고 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아메바 그리기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러더니 연필을 잡았다. 거기 신문지 좀 줘봐. 내가 내 아메바, 자아의 모습이 사무실에 있을 때하고 너하고 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려볼게. 그러더니 그녀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 이 꿈틀꿈틀 거리는 건 다 뭐야? 내가 물었다. 아, 그건 내가 너하고 있을 때 흔들리는 느낌 때문이야. 뭐?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여지를 주잖아.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야. 너는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나를 더 잘 이해하니까 나는 꿈틀거릴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그건 어쩌면 당연한 거야. 알겠어. 그럼 이 직선은 뭐고? 어디에? 아메바의 북서쪽 상단에. 쉬운 말로 해. 내가 지휘에는 빵점이었다는 걸 알잖아. 아, 그래. 어딘지 알 것 같아. 글쎄, 너도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안 그래?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직선 부분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 또는 내가 시간을 내지 못했던 측면이야. 아, 어머나, 심각한 얼굴 하지 마. 그 선마저 구불구불해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싶지 않을걸? 어쨌든 걱정 마. 그게 그렇게 심각한 거라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와 함께 행복한 아메바로서 질퍽거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 우리는 직선적 경계나 직선 없는 사랑을 갈망한다. 우리가 축소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분류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낙인을 찍는 것에는 병적인 저항감을 가진다. 우리가 그런데 반대하는 것은 그런 낙인이 틀렸다기보다도 그것이 분류 불가능성이라는 주관적 느낌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국 늘 낙인을 찍을 수 없는 존재일 뿐이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늘 단순한 나일 뿐이며 낙인 찍혀진 부분들 사이를 쉽게 다른 사람들의 선입견이 부과하는 제한 없이 이동한다. 나는 클로이가 전에 내가 몇 번 만나던 그 남자 있잖아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슬퍼진 적이 있다. 나 자신을 몇 년 후에 내가 얼마 전에 만났던 그 남자로 묘사하는 광경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과거의 연인에 대해서 무심코 던진 말 때문에 나는 불가피하게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내가 현재 그녀에게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어떤 정의 안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클로이의 눈에 비친 존재들 중에서는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다. 오늘의 책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메바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죠.
아메바는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고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규정적인 형태가 없을 뿐입니다. 즉, 어떤 그릇에 넣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만 아메바는 아메바 그 자체에는 존재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나를 바라보는 정의와 형태가 변한다는 가설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규정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기대치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고 때론 그것이 전부인 양 인생을 설계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와 평생 함께할 동반자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결혼을 결정할 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론을 적용시켜 보자면 결혼 상대자뿐 아니라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는 모든 관계로 확대시킬 수 있겠죠. 우리는 그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행복한 아메바로 살아갈 지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후반부는 치명적인 사랑의 결말이 그렇듯 클로이의 변심과 헤어짐, 주인공의 자살 시도, 질척거리고 비참한 몇 달간의 이별 기간, 그리고 어느샌가 그것들을 극복한 한 인간의 현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동안의 황홀과 그 깊은 순간들과 맞먹는 불안감 등을 묘사한 도입부와 중반부도 좋았지만 물에 타먹는 비타민C를 잔뜩 삼키고 거품을 불며 자살을 시도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후반부가 정말 어떤 영화보다 재미있고 유쾌하면서도 공감과 깊은 여운을 주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중반부까지 읽으시고 속도감이 나지 않더라도 꼭 끝까지 완독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그 여운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번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책의 백미가 일종의 언어적 유희에 있다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작가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정영목 씨의 번역은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평가됩니다. 이 책을 읽으며 이토록 복잡하고 심오하고 어려운 그 사랑이라는 것을 과거에도 했고 오늘도 하고 있으며 미래에 하게 될 모든 분들에게 호주말로 핑거 크로스, 굿 럭을 전합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